비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93화 전쟁이 있었고 고아들이 있었다. 기획 이인숙,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다. 작은 키에 다부진 외모를 가졌고 서울 말씨를 쓴다. 만일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고 치자. 이름이 뭐죠? 예. 이상열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50년 8월 15일입니다. 1950년 8월 15일이라. 네, 좋습니다. 본적은? 태어난 곳이 어디죠?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입니다. 틀림없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하기야 요즘처럼 개개인의 신상 기록이 행정전산망으로 빈틈없이 구축되어 있는 세상에 그런 기초적인 사항을 거짓으로 말했다가는 금세 들통이 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적어도 행정전산망에 등재된 신상 기록과는 일치하지만 이름 두 글자를 빼놓고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일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이상민인데 성함이 이상열 씨라면은 혹시 경주 이 씨의 상자 돌림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자 돌림이고 할아버지는 종자. 어디 이시세요? 혈연과 지연 따위를 따지지 말자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선 본관부터 따지고 보는 버릇이 있다. 이상열 씨는 이런 경우가 가장 곤혹스럽다. 예. 저는 그냥 화성이 씨입니다. 화성이 씨도 있던가요? 하기야 이 씨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건 그렇고 오늘이 생일이라고요? 예. 축하합니다. 가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아닌가요? 생일 양력으로 세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형씨 생일은 가만히 있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하를 해주니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웃기는 하지만 이런 축하 인사도 결코 달갑지 않다. 그가 태어난 해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1950년이 아니고 생일 또한 8월 15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열 씨에게는 친누나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누나의 이름은 최도화 씨다. 친남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씨가 서로 다른 형편이니 이 씨와 최 씨 중 어느 것이 진짜 성인지 혹은 둘 다 틀린 성씨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상열 씨의 신상에 얽힌 이 비극적인 무질서의 원인을 설명해 줄 만한 아주 간단한 말이 있다. 전쟁 고아. 그렇다. 그는 한국전쟁이 낳은 고아였던 것이다. 이상열 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를 찾았다. 그의 출생지로 등재되어 있는 집원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라는 전통 깊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그 절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다. 취재팀과 함께 사찰 경내로 들어간 그가 대웅전 앞에 당도하더니 이내 회상에 잠긴다. 저게 대웅전이야. 대웅전이고 이제 대웅전 올라가기 옆에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큰 방들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원생들이 다 살던 이 방들이야. 이게 다 그러고 또 지금 이게 들어오면서 여기 2층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여기는 아마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희 용주사가 지금 조계종의 강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여기서 우리 원생들이 음악회도 하고 또 무용 같은 거 또 지금 생각하면 미국 사람이 우리 대주든 사람이 이렇게 놀러 오면 우리를 맞으러 오면 우리가 여기서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바로 그 사찰에서 집단으로 수용했었고 이상열 씨 역시 어린 누나와 함께 그 고아 수용소로 흘러들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유년기를 회상할 때 맨 먼저 고향집의 이모저모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 씨 기억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그 용주사에서 전쟁 고아들과 함께 지냈던 풍경이 자리하고 있다. 저기 차 세우는데 저 끄트머리부터 이쪽 저 끄트머리까지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뭐 휴게소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다 이랬지만 옛날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지푸라기 그 축구공 이런 거 만들고 그처럼 보재기를 이렇게 안에다 지푸라기를 쑤셔 넣고 그러나 이 동그랗게 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축구 시합을 여기서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 축구가 아니라 이제 맨날 저녁이면 맨날 하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밥도 넉넉하게 먹은 것도 아닌데 먹고 나면은 배가 고프니까 축구하면 더 배고프다 빨리 소화되니까. 저녁 시간 나이든 선배 고아들에게 내몰려 축구 시합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껏 수제비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운 터에 한바탕 뛰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허기가 무엇보다도 두렵더라고 했다. 이제부터 이 씨의 기억을 좇아 1950년 6월 이후 부모를 잃고 그곳에 수용됐던 전쟁 고아들이 그 외롭고도 험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 이 양로원에서 저녁밥을 먹고 하룻밤을 자야 하니까 모두 안으로 들어가. 응? 자, 저 할머니들 오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이 부모 잃은 이 애들하고 함께 지내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아이 거기 밥 배식하는 사람 이 난리통에 밥그릇이 어딨어? 깡통에다가 국하고 밥하고 한꺼번에 벗어주라니까. 아이 뭐하는 거야? 누나 배고파. 상렬아 이리 와. 저쪽으로 가서 우리도 밥 달라고 하자. 응. 누나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응. 누나하고 손 붙잡고 들어간 데가 그때 지금도 그 오래된 세월에서 똑바로 기억되는 게 저녁 노을이 막 질 때. 저녁 노을이 질 때 누나하고 손을 붙잡고 들어간 데가 들어가 보니까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양로원인가 보죠, 이제. 거길 들어갔더니 할머니 분들이 거기들 많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저녁 때쯤 들어와서 저녁 녹을 때니까 그러니까 깡통에다가 국에다 밥을 말아서 깡통 하나에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누나하고 수저로 같이 그걸 먹고. 이상열 씨가 훗날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그간 누나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던 그곳은 서울의 광나루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저녁 노을로 곱게 물들었다는 기억은 또렷한데 반해서 그와 누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광나루의 양로원까지 흘러왔는지는 그의 기억 속에서 감쪽같이 지워지고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누나인 최도화 씨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들과 같은 행로를 거쳐서 용주사에 수용된 고아들 중에는 강원도 출신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상열 남매 역시 강원도 어디쯤에서 부모와 헤어져 그곳에 흘러든 것이 아니었을까? 나도 그 속에 강원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나이 먹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누나하고 손 붙잡고 광나루 할머니 양로원에 거길 들어갔는데 그럼 내가 어린 놈이 강원도가 얼마나 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냐. 난 지금 그런 생각이 해요. 그래서 내가 딱 광나루라면 여기 천호동 이쪽 광나루인데 그럼 내 고향이 그 근방 어디도 아니냐. 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찾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이랬지만서도 내 생각은 어렸을 때 강원도서부터 그렇게 많이 걸어올 리는 없을 거 아니냐. 그가 훗날 고향 찾는 걸 포기해버린 가장 큰 이유 역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의 끈이 바로 그 광나루의 양로원에서 한 걸음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걔는 네 동생이냐? 예, 아저씨. 내 동생이에요. 자, 가마떼기 2장 줄 테니까 같이 덮고 자도록 해. 네. 누나 추워.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 장은 바닥에 깔고 또 한 장은 같이 덮고 자자. 자, 얼른 누워. 추워, 누나. 추워. 그렇게 그들은 낯설고 험한 잠자리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자, 먼저 차에 탄 애들은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 아직도 탈 사람이 많으니까 발짝발짝 붙어 앉으란 말이야. 아, 뭐해? 시간 없어. 빨리 태워. 아저씨, 제 동생 좀 태워주세요. 알았어. 자, 가자. 으차. 자, 다 탔으면 뒤에 가마 내리고 출발! 굉장히 추웠어요. 그 겨울이니까. 추운데 그때 이제 그 미국 사람들 그 추럭, 옛날 6.25 때 그 추럭이 와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탔는데 한 추우니까 그 뒤에 그냥 갑바 쐬고 또 담요를 쐬고 해서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게끔 아주 그 안에 탔는데 나많은 사람들, 나보다 큰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차가 아주 비집을 대로 비집은데 거길 꽉 타가지고 하여튼 어딘지 모르게 가면서도 바깥에 내다보지도 못한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는 하여튼 완전 간데 가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용주사야. 당시 전란 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 전쟁 고아들을 마땅히 수용할 만한 시설이 후방에 따로 없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사찰로 수송을 했던 것이다. 어쨌든 당시 기껏해야 서너 살에 불과했던 꼬마 이상렬의 고아원 살이가 시작됐다. 자,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난 여러분을 돌봐줄 이곳 임시고아원의 원장이에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올 때까지 여러분을 돌봐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돼요. 자, 총무 선생, 아이들 방 배정해서 들여보내도록 해요. 그 임시고아원 원장은 당시 용주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내 말 잘 들어라. 대웅전 오른쪽에 있는 저쪽 건물에선 남자애들이 지내게 되고 맞은편 건물은 여자애들 숙소다. 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문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야, 앞으로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주 혼을 내주고 밥도 안 줄 거야. 고아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게 될 그 총무 선생은 훗날 아이들로부터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아이들을 호되게 부렸다. 이상렬 씨는 당시 용주사에 수용됐던 고아들의 수가 1000명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5살씩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상렬처럼 어린 꼬마들도 상당수였다. 어쨌든 이상렬은 요사체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됐는데 저리 가, 무서워. 귀신이야! 야, 너 왜 그래? 귀신이 나타났다고? 저기 벽하고 천장에 무서운 귀신이 있어. 아이씨, 야 임마! 네 이름 상렬이라 그랬지? 저거 귀신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귀신 소리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씨,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대웅전 옆에 이런 큰 방들이 크게 양쪽에 있고 또 양쪽에 이제 이게 강당 같은 게 이제 가운데 있고 그다음 또 쭉 떨면 조그만 방들이 쭉쭉 있는데 거기 다 이제 애들이 배정받아가지고 거기 거기 이제 사는 건데 첫날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무마다 울긋불긋하고 대웅전 그쪽에 보면은
뭐 부처님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거 뭐 천장이고 뭐 다 귀신이 붙은 것 같고, 에? 그래가지고 그 무서워 잠을 못 잤다니까 나 그때요. 절에 처음 와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지라 낮에 봤던 무서운 사천왕상에다 기둥이며 벽면에 울긋불긋 칠해져 있는 단청 무늬들이 무서워서 가위에 눌려 식은 땀을 흘리곤 했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사회 질서가 잡혀가자 영주사에 수용됐던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은 안성이나 수원 등지의 다른 보육시설로 분산돼 옮겨갔고 그곳에 남은 고아들도 종교시설인 사찰을 언제까지나 점유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영주사 경내의 빈터에다 번듯한 고아원 건물을 지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인근 수원 비행장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었다. 예전에는 그냥 전쟁 고아 임시 수용소였는데 이제는 이름도 화성자해원으로 바뀌었다. 이상열 남매의 본격적인 고아원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이상열도 제법 철이 들어갈 나이가 됐다. 자, 다음 누구야? 들어와! 총무 선생님 부르셨어요? 아, 그래. 네 이름이 성남이었던가? 네, 제가 성남인데요. 성이 뭐지? 네? 자식, 김성남이야, 이성남이야, 박성남이야. 무슨 성남이냐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좋아. 우리 원장 할아버지 성이 윤씨니까 너도 윤가로 해. 다음부터 네 이름은 윤성남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야? 그것도 잘 몰라? 아니, 지금 8살이고, 어렸을 때 엄마가 3월 며칠이 생일이라고 그랬는데. 좋아. 앞으로 네 생일은 양력으로 3월 1일이야. 3월 1일. 좋지? 나중에 커봐라. 다른 사람들이 다 네 생일 부러워할 거다. 윤성남 3월 1일. 나가면서 외워. 윤성남이고 3월 1일. 윤성남 3월 1일. 그때까지 신혼이 공중에 떠있던 전쟁 고아들에게 호적을 정리해주는 작업을 했는데 성씨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고아원 원장의 성을 부여했고 생일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등의 국경일을 생일로 만들어줬던 것이다. 물론 모든 원생들에게는 고아원이 위치해 있던 용주사의 주소가 번적지이자 현 주소로 올랐다. 내가 이제 걸어서 그런 추록을 타고 거기에 용주사까지 왔으니까 그땐 걸을 정도가 걸었으니까 내 이름은 틀림없이 내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생일은 내가 모르는 거야. 생일을 모르는데 내가 그때 어렸을 때 화성자해원으로 다들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볼 때 또 다시 거기 이제 그 원생들을 재정리하고 무슨 뭐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호적 관계, 뭐 생년월일 관계, 이름 관계 이런 걸 아마 그 원장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이 그걸 정리하는 모양인데 그때 이름을 해도 성을 모르는 애들이 있고 이름은 아는데 성을 모르는 애들이 있고 자기 생일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상렬은 생년월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 측에서 정해준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950년 8월 15일로 올라있더라고 했다. 생일을 광복절인 8월 15일로 한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엄연히 전쟁통에 제 발로 걸어서 광나루의 양로원으로 간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한 것은 너무나 성의 없는 일처리였다. 그렇다면 이상렬의 누나가 이도화가 아닌 최도화가 된 사연은 또 무엇일까? 상렬아! 너 밥 먹었어? 응. 누나는? 누나도 먹었어. 저기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한테서 누룽지 얻어왔다? 와. 다른 애들한테 들키지 않게 상렬이 너 혼자만 먹어? 응? 알았어, 누나.
당시에 그의 누나는 그를 상렬이라고 불렀고 그는 누나를 누나라고만 불렀을 뿐 한 번도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최도화라는 사실도 한참 뒤에야 알았다고 했다. 훗날 왜 친남매 간의 성이 다르냐고 물었지만 누나 역시 모른다고 했다는데 그 지금도 내가 누나한테 그 물으면은 누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들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배다른 형제 아니냐. 어렸을 때는 배다른 형제고 뭐 이런 건 모르는 상태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지금 살 때 그 배다른 형제였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옛날로 같아자면은 어렸을 때 전쟁과로 뭐 성이 배다른 성이니 이거 따질 겨를도 없고 눈 뜨면 배고프고 내가 뭐라도 어떻게 더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럴 때니까 배가 다른 아니 씨가 다른 남매지간인데 누나가 그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누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과로 떠도는 중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쟁 직후만 해도 과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여서 원생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지원이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선교단체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과원이 사찰 경내에 있다는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아내는데 여러모로 불리했다. 그래서 당시의 고아원 원장은 불교를 믿는 자신은 이선으로 후퇴하고 기독교를 믿는 자신의 딸을 원장으로 내세웠다고 이상열 씨는 회고한다. 부르게 해주려니까는 원장이고 누구 불교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이런 도움이 뭐 기독교 차원이 이런 데서 많이 안 오니까는 나중에 따님을 원장을 해놨어요. 그래 따님이 기독교 믿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 원생들한테 일요일이면 기독교 공부도 가르치고 원에서 또 기독교 노래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종교도 뭔지도 모르는 바닥에 요거 한 수저도 안 되는 밥상 차려놓고 요거 홀랑 먹어야 되는데 빨리 배가 고프니까 그거도 안 하고 밥 먹기 전에 주기도문인가 기독교에서 하는 거 있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합시다. 자, 식사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합시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여 나라가 밥 먹기 전에 외워야 하는 주기도문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더라고 했다. 고아원 원생들을 가장 침울하게 만드는 것은 함께 지내던 원생이 세상을 뜨는 경우였다. 야야 상렬아, 너 그 소식 들었어? 어젯밤에 태호가 누군데? 우리 옆방에서 자는 그 맨날 기침 콜록콜록 하던 애 말이야. 걔가 죽었대. 뭐라고? 왜 죽었는데? 몰라. 기침이 좀씩 쉬었다 나와야 하는데 계속 나오는 바람에 숨이 막혀서 죽었겠지 뭐. 그러면 태호 걔도 또 애총산에 갖다 묻었어? 오늘 새벽에 총무 선생님이 가마니로 둘둘 말아서 지게 해주고 애총산에 갖다 묻었대. 바로 길가에다가. 길가에다 묻었어? 그러면 무서워서 거기 어떻게 지나다니지? 영주사 우측으로 건너다 보이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산을 애총산이라고 불렀다. 동네의 어린아이들이나 고아원 아이들이 죽으면 그곳에 묻었는데 무덤 총자를 써서 애들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 이 마을에 어린애들 죽은 사람이나 이 고아에서 어린애들 그때 죽은 애들은 저 산에다 많이 묻었다 이거야. 많이 묻었기 때문에 저 산을 우리가 쉽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애총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거야. 그래서 저 산이 그 당시엔 참 으시시하고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럴 때는 밤이면 겁나서 저 고개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학교 갔다 늦게 오는 애들은 저 고개 넘어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학교에서 오면서도 저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고아원의 동료 원생이 죽어서 애청산에 묻힐 때면 나도 저렇게 뛰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다 살비비고 지내던 친구를 떠나보려는 슬픔 때문에 모두 가슴 아파하지만 정말로 원생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는 사건은 따로 있었다.
형! 저 아주머니 누구지? 어디? 저기! 원장실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혹시 우와, 누구네 엄마가 데리러 왔나봐. 누구 엄마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원 안에서 이렇게 살면은 못 보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예감에도 누굴 찾으러 왔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총무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조회하듯이 우리를 전부 다 불러서 이제 조회하면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나 총무 선생님이 계단에 올라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 엄마가 찾아와 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누구는 이리 나와라. 그럼 계단 앞에 이제 선생님들 쭉 서고 그 엄마가 서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쁘고도 섭섭한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그동안 우리 화성차혜원에서 우리들과 함께 지냈던 윤춘길 친구가 이제부터는 성씨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윤춘길이 아니고 송춘길이에요. 송춘길 친구가 어머니를 만나서 오늘 우리 곁을 떠나게 됐어요. 함께 생활했던 우리들 잊지 말고 열심히 살도록 우리 모두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머지않아 부모님이 찾으러 오실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해요. 자, 춘길이가 엄마 손잡고 정문으로 나가는 동안 우리 모두 힘껏 박수로 환송합시다. 함께 지내던 친구가 부모를 만나 고아원을 떠나게 됐다는데도 아이들은 하나같이 울음을 터뜨렸다. 정든 친구와의 이별이 슬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떠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부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또 자신도 언젠가 부모가 나타나서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 그렇게 떠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잊었던 고향도 다시 찾고 잘못된 성씨도 생년월일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화성자유원에 살고 있던 동안 이상렬에게도 가족과의 이별을 치러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 상렬아! 누나, 왜 만나자고 그랬어? 이거 봐라. 장갑하고 목도리야. 우와, 이거 나 주는 거야? 이야, 진짜 따뜻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구호물자 세타를 풀어서 누나가 뜨개질한 거야. 야. 이제 좀 있으면 추운 겨울이 돌아오잖아. 야, 겨울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누나. 그리고 있지. 응. 누나가 내일 서울로 가거든. 우리 고아원 후원해 주시는 집에 식모살이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서울로 간다고? 그럼 나는? 누나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너도 꼭 서울로 데리고 갈 거야. 누나가 그래 서울 간다고 그랬을 때 내가 누나하고 헤어지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일주일 내지 열흘 울은 적이 있어요. 누나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근데 걔 울음이 끝이려고도 안 끝져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새끼 하도 운다고 선배분이 아주 매도 내가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어야 안 맞는데 자꾸 울음이 나오니까. 이제 그는 그 고아원에서 완벽하게 혼자 남겨진 명실공히 고아가 된 것이었다. 고아원의 살림살이 형편이 궁핍하다 보니 아침은 보리밥을 먹고 점심은 옥수수가루 풀죽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엔 수제비를 먹는 식으로 끼니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원생들은 늘상 허기에 차 있었는데 고아원이 위치한 용주사 근방에는 사도세자 능을 비롯한 문화유적지들이 있어서 봄철이 되면 단체 관광객들이 끊일 새가 없었다. 그런 날은 원생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야, 상렬아, 저 사람들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꺼내는 것 같은데
얻어먹으러 가지 않을래? 야, 안 주면 창피하잖아. 바보야, 왜 우리가 창피해? 달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창피하지. 그 말은 좀 이상한데. 아, 야, 하여튼 가서 달래보자. 처음엔 쭈삣거리며 제대로 입을 떼지 못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력이 붙으면 마치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 이상열 씨는 얘기한다. 어쩌다 마음씨 좋은 행락객을 만나 나무도시락 하나를 얻어먹을 때면 그 맛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 했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놀러 오면은 뭐 먹을 게 있으니까 놀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당시에도 내가 볼 땐 잘 사는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식집 도시락, 나무 도시락, 거기에 뭐 생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오는데 그 당시에 그 나무 배가 고프니까 좀 달라 그러면 친절 한 분은 그래 하나 먹으라 그러고 주면 그걸 받아서 먹으면 그거보다 더 맛있는 그건 뭐 음식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 그렇게 맛있는 걸 관광 오는 사람들이 이런 거 싸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얻어먹다가 고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엉덩이에 불이 날 각오를 해야 했다. 이상렬이하고 윤성남! 마당으로 나와! 야, 우리 도시락 얻어먹은 거 들켰나봐. 우리 오늘 죽었어. 나가자. 놈의 자식들! 거지 새끼들처럼 국어를 하러 다녀! 너희 두 놈! 이 몽둥이로 엉덩이 20대 맞을 거야! 오늘 저녁밥 굶을 거야! 매 맞겠습니다. 어디 맞을게요. 도와! 엎드려 뻗쳐! 놈의 자식들! 새끼만 먹여놓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거지 노릇을 하고 다니는 나쁜 놈들! 그걸 감시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싹 몰래 숨어서 이제 이상렬이가 저기서 누구한테 밥 얻어먹었다 그걸 보았으면은 저녁 때 이제 나무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이상렬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상렬이 부르기만 했다면 난 죽었다. 예? 그래서 끌려가면 너 그거 같이 그래가지고 네 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다 이게. 그냥 그래도 옛날에 내가 단체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해가지고 너 매 맞을래 밥꿀 몰래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매는 얼마든지 맞을 테니까 밥은 못 굽는다. 이상열 씨는 60을 바라보는 요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 하나는 제대로 갖춰 먹는다고 한다. 늘상 허기에 허덕이며 지냈던 고아원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라는 점을 그는 숨기지 않았다. 고아원생들에게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혹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면 놀고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거기 여자애들아! 봄이 빨리빨리 챙겨 들고 밭으로 가고! 남자 제일조! 너희들은 저쪽 뒷산에 가서 지켜오는 거야! 남자 제이조! 너희들 나무하러 가라고 했는데 뭐하고 있어! 당시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남자 원생들에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힘든 노역이었다. 원생들 모두에게 지게나 바지게를 갖출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가만히 새끼줄로 밀빵을 만들어 매고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 갈퀴와 낫을 들고 뒷산을 올랐다. 연하문 살람밖에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진수야,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고기부터 구워 먹고 나무는 나중에 하지. 응?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야, 불은 내가 피워놓을 테니까 상렬이하고 성남이 빨리 가서 고기 잡아와. 강냉이 풀죽도 없어서 못 먹던 아이들이 산중에서 무슨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일까? 그래 뭐 이럴 때 가면은 옛날에는 개구리가 많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배가 고프니까 칡뿌리 많이 캐먹었어요 우리가. 그 칡뿌리 캐먹은 자리에 보면은 꼭 주먹만한 개구리들이 요러고 앉아있다가 사람 지나면 퍽 튀져나가고 오줌 찌깔기고 퍽 튀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배가 고프니까 주머니에 소금은 무슨 수를 내도 소금을 갖고 다니는 거야 각자가. 그럼 나무하러 가서 일단 나무보다도 개구리를 먼저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손으로 딱 잡고 발로 다 몸통 딱 잡고 쫙 잡아 빼면은 개구리 뒷다리가 쫙 나와요. 그 몸뚱아리 버리고. 이상열 씨의 설명이 한편으론 징그럽게도 들리지만 그것이 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전쟁 고아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나무하는 칼퀴를 석쇠 삼아서 불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개구리 다리를 올린 다음 소금을 뿌려서 구워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 했다. 영양 만점의 개구리 고기로 배도 채웠겠다.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한숨 자고 나면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는데 다들 일어나! 큰일 났어! 야, 해가 진단 말이야! 불이 났게 일어나 부랴부랴 갈퀴질을 하는데 가만히가 팽팽하도록 나무를 담아가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한밤중에 다시 산에 와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나무가 가득 든 가마니를 메고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느라면 나무찜에 상체가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마니에 다리가 달려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상열 씨는 회고한다. 누다. 반장님, 제 나무 검사 맡아주세요. 원래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아원을 떠나게 되는데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고아원에 남아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반장 노릇을 했다고 한다. 바로 그 반장이 원생들에게는 하느님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야! 나무 가만히 갔다가 저기 벽 쪽에다 세워놔. 네. 해온 나무를 왜 벽 쪽에다 세우라는 것일까? 근데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깨구리만 안 잡아먹으면 일찍 해가지고 와도 되는데 또 일찍 해가지고 나무를 일찍 해가지고 집에 일찍 오면 저녁일 또 나가요. 저녁 먹고 밭에 나가서 벌레들 잡고 이러니까는. 근데 그 나무를 깽하고 와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 고아원 선배분들 중에 반장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벽 옆에다가 나무를 해놓으면 딱 세워놓으면 이 선배들이 그 당시에 20살, 20몇 살 된 선배들 그분들이 붕 떠서 3번을 받아쳐서 이 가마가 쑥 들어가면은 어디 보자. 야! 가만히가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 불합격! 나무 다시 해와! 그런 날은 훌쩍거리면서 컴컴한 산길을 다시 올라야 했지만 그렇다고 다음 날 그 맛있는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아원에서 원생들을 동원해 개구리와 메뚜기를 대대적으로 잡기도 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분유 깡통 하나씩을 지급하고 거기다 개구리를 꽉 채워오라고 했다는데 개구리 잡에 나선 원생들은 처음 몇 마리는 잡아서 구워 먹고 고아원에 갖다 줄 개구리는 나중에 잡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미처 깡통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잡으면서 직근방에 오면서까지 잡으면 한 깡통 잡겠지 하는데 직근방 닿아서도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 밀집 뽑아가지고 밀집 양쪽 잘라가지고 집에 거진 다 와가지고 깨구리 한 깡통은 못 되는데 다 와가지고 깨구리 똥구멍에다 밀집 딱 꽂아가지고 후 불면 깨구리가 배가 이렇게 팍 두꺼비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진짜 지금만 하면 보석 만지듯이 신중하게 만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깡통에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집 거진 다 와서 이제 전물에서 하면 바람이 뚝 빠져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서 검사 받으면 그땐 또 좋은 선배가 또 이런 사람은 너무 쉽게 안 되니까 바람 불었구나. 알았어 들어가. 그렇다면 고아원에서는 무엇에 쓰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개구리를 잡게 했을까? 큰 도마가 옆에 있고 그 왜 있느냐. 깨구리 잡으면 3군데다 다 붓고 삶는 거예요. 물 붓고 삶으면은 깨구리를 이제 다 삶았으면 도마에다 끄집어내가지고 빠는 거야. 이거 칼로 다 짜자자자자 잘게 다 해가지고 닭 사료에다가 이걸 넣고 그 개구리 삶은 그 국물에다가 사료 넣고 이거 버무려서 풀하고 같이 버무려서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닭하는 얘기도 못하는 거야. 닭이 최고예요. 그게 암만 지금 내가 지금 볼 때 어디서 닭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난 그건 난 인정을 못해요. 우리가 그 닭 길렀던 게 그게 이거야.
고아원에서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닭을 키웠는데 사료로 쓰기 위해서 개구리잡이를 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좋은 사료를 먹여 키웠으니 그때 그 닭고기와 달걀이야말로 최상품이 아니었겠느냐고 이상열 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물론 원생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키운 닭고기나 달걀을 단 한 번도 맛볼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풀도 없고 개구리도 잡을 수 없는 겨울철에는 닭 사료를 어떻게 충당했을까? 메뚜기가 그 해답이었다. 자자, 깡통들 다 챙겼지? 지금부터 각자 흩어져서 들고 있는 깡통이다 메뚜기를 가득 잡아오도록 한다. 만약에 깡통을 흔들어봐서 메뚜기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는 사람은 추가로 한 깡통 더 잡아오도록 시킬 거야. 빈틈없이 꽉 채워. 자, 출발! 그런데 메뚜기 잡이도 우선 배가 부르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아이들은 일단 메뚜기를 적당히 잡아서 깡통에 넣고 몰래 챙겨갖고 온 간장을 뿌린 다음에 모닥불에다 구워 배를 채웠다. 그러면 메뚜기가 무슨 뭐 개구리만큼 큽니까? 에? 손가락 요 반만한데 그걸 잡으면 새벽부터 나가는 거냐? 새벽부터 나가서 잡아가지고 깡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은 이게 잡아가지고 집에서 검전했는데 흔들려서 소리 나면 그건 또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어? 다시 잡아오니까는 메뚜기를 잡아서 집어넣고 거짓말 안 해서 흔들어봐서 또 소리 나면 또 집어넣고 그럼 맨 라스트에 잡아서 집어넣는 놈은 쑤셔넣다 보니까 아직 배차기 뭐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잡은 메뚜기는 멍석에 말린 다음에 가마니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닭 사료로 쓴다고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아원에서는 닭 사료를 살 돈이 없어서 가장 고급스러운 사료를 먹여 키웠다는 얘기가 된다. 전쟁 고아들이 모여 집단 생활을 했던 화성차회원에서 유일하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원생 개개인이 토끼장을 만들어서 토끼를 기를 경우 팔아서 용돈으로 쓰는 것을 용인해 주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원생들은 자신이 기르던 토끼를 애지중지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 형, 토끼뿔을 못 뜯어서 내 토끼 굶어 죽게 생겼는데 풀 뜯어놓은 거 조금만 주라. 응?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뜯어온 풀인데. 안 돼. 너도 가서 뜯어오면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사방에 눈이 쌓여있는데 어디 가서 뜯어와. 아, 저쪽 양지 쪽에 가면 눈 녹은데 풀 조금씩 나 있어. 아유, 그럼 내일 뜯어다가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빌려주라, 응? 에이씨, 좋아. 내일 꼭 갚아야 돼. 그럼. 그들은 자신이 기르는 토끼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눈 쌓인 겨울산을 다 뒤지기도 했다고 한다. 근데 너 토끼 키워서 뭐 할 거야? 요놈들 크면 팔아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갈 거야. 아니, 대학까지 갈 거야. 아니지,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래, 네 소원대로 다 잘 될 거야.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결국 그 고아원에 수용됐던 전쟁 고아들 중에 중학교에 진학한 원생은 거의 없었다. 이상열 역시 초등학교를 마치고는 고아라는 편견이 가득 찬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전쟁과 이상열의 고아원 생활 중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자. 이상열 씨는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을 이제는 포기하고 산다.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그는 알지 못한다. 아니,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성씨가 이씨라는 사실마저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를 전쟁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6.25가 발발했던 1950년에 출생한 것으로 돼 있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따라서 그는 동족상전의 그 전란 이후에 몸담았던 고아원에서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동창 회원이 한 60여 명 되는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6.25 이후에 그 고아원에서 자란 그런 친구들이 한 5-6명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동창회나 또 이런 데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상열이라고 그러는 그 친구, 그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뭐 연락이 좀 거의 두절되다시피 했어요. 한 7-8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2-3사람이 더 왔다 갔다 왕래가 됐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어디서 뭘 하는지 참 얼굴도 보고 싶지만은. 전쟁 고아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다녔던 대한읍 송산리에 사는 홍창선 씨의 얘기다. 이상열 씨는 그곳 출신 원생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옛 시절의 그 고아원터를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찾아 나선다. 고단한 유년기를 보냈던 그 터전이 이제는 그에게 위안으로 다가오는 까닭이다. 이디오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93화 전쟁이 있었고 고아들이 있었다.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